안녕하세요. 메가공무원의 오정화 회계사입니다. 23년도 국가직 9급 시험을 치르신 수험생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23년도 국가직 9급 시험에서 우리 회계학과 세법 대체로 좀 평이했습니다. 특히 이제 세법 같은 경우는요, 작년에 오히려 말 문제뿐만 아니라 계산형 문제가 네다섯 문제가 출제가 되면서 수험생들이 조금 부담을 느꼈었는데 올해는 계산 문제가 또 한 문제도 없었어요. 21년도 시험에 계산 문제가 없다가 22년도에 계산 문제가 나와서 수험생들이 당황하고,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 이번에는 세법 천재에 대한 레벨 3까지를 준비시켜가면서 계산 문제를 대비를 했었는데 아쉽다고 해야 될까요?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에 해당하는 이 지문들도 우리가 같이 손잡고 열심히 하나하나를 씹어 먹었던 그 지문들이 하나 다 출제가 됐기 때문에 아마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왔다면 아마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댓글을 달아주신 내용들을 보니까 제 카페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적을 공개하면서 댓글들을 달아주고 계시는데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세법 천재를 통해서 두들겨 맞았더니 정말 시험장에서 넋구리 풀고 나왔습니다. 정말 제 인생 최고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행복합니다. 라는 표현들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오히려 회계보다도 세법에서 훨씬 더 높은 점수들을 받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개 중에는 저는 세법이 좀 어려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세법의 그 많은 양의 늪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서 아마 극복하지를 못한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지금 본 이 시험 안에서의 각각의 지문들은 시험 준비해 가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소홀히 다루지 않고 정말 열심히 다루었던 모든 지문들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아마 범위를 벗어났다, 그래서 정말 넘사벽이었다라고 느낌들은 없었을 거고요. 어떤 한 문제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능히 풀어낼 수 있는 지문들이 쭉 들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들어가 보자면, 자, 우리 쭉 해당하는 이 법들 중에서요, 22년도에는요, 자, 조세총론이 출제가 안 되고 상증세법에 해당하는 출제가 안 됐는데 올해 상증세법 출제가 됐죠. 한 문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험생들 입장에서 작년에 출제가 안 됐으니까 올해도 안 되겠지, 이런 거 제일 위험한 거죠.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한테 세게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강사 입장에서 무조건 공부해라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어쨌건 선택의 영역이다 보니까 세게 말할 수는 없었지만, 나중에는요, 결과적으로 그런 모든 선택은 결국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결국 나는 남과의 경쟁 안에서 내가 붙고 남이 떨어지고, 남이 떨어지고 내가 붙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라, 경쟁 안에서 누구보다 더 챙겨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라고 하는 거에서 성패가 갈리잖아요. 네, 이런 부분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합격 예측에다 점수 넣은 것들을 봤을 때도 상증세법 문제 한 문제 출제가 됐는데 거기에서 지금 정답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아마 이제 마지막에 상증세법에 해당하는 것들을 특강으로 따로 넣었는데 챙겨보지 않았던 분들은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가장 큰 비중이 지금 출제가 된 게 일단 법인세법에 해당하는 거 6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자, 국기법에 해당하는 거 5문제, 그런가 하면 자, 소득세법과 부가세법 4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리고 이제 국징 그리고 상증세법 이렇게 한 문제씩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예년에 비해서 이제 국기가 조금 숫자가 줄어든 것 뿐이고요. 작년에는 달이 걸쳐서 국기와 국징이 연결돼 있거나 법소가 연결돼 있거나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각 법마다의 문제가 출제가 됐고 가장 특이사항 계산 문제가 없었다는 거. 그래서 아마 수험생님 입장에서 부담이 좀 덜하지 않았을까. 여러분들이 지금 정답률을 분석해서 보자면 그나마 어렵게 느꼈던 문제가 총 이렇게 5문제가 잡힙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많이 봐서 5문제면 75점 정도일 텐데, 그래서 지금 카페에 올라온 점수들을 보니까 100부터 출발해서 75점까지 이렇게 버라이어티하게 많이 점수가 포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만 공부했다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는 시험이었고요. 자, 난이도 중급에 해당하는 5문제와 나머지 난이도 하급 15개. 저는 이번 시험은 난이도 상급 문제가 없었다라고 자신합니다. 적어도 계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애매키는 문제는 없었어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문제를 하나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문제를 보시면요, 난이도 하급입니다. 자, 국기법상에서 뭐 이거야 뭐 국세 부과의 원칙과 세법 적용의 원칙. 자, 국세 부과에 해당하는 원칙이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실신 근조에 해당하는 것들 세법 적용에 해당하는 원칙이라고 해서 세소 세기. 일단 1번 갑니다. 자, 정부는 국세를 감면한 경우에 국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더라도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이라든지 자산의 운용 범위를 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 안 되죠. 자, 자, 조세 감면 후 사후 처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세 감면 후 사후 처리에 해당하는 경우는 자, 우리 국세 부과에 해당하는 원칙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자, 요거
실신근조의 마지막 원칙이었어요. 당연히 운영 범위는 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옳지 않은 건 1번이 돼야겠고, 두 번째, 세법을 해석 적용할 때 과세 형평과 조항의 한목적성에 비추어서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했어야겠다라고 해서 세법 해석에 해당하는 기준이라고 해서 세법 적용 원칙의 첫 번째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시면 제3자를 통한 간접적 방법이나 둘이상의 행위 등등을 통해서 결국 그렇게 행위를 해가지고서 했다면 실질 내용에 따라서 과세를 할게라고 하는 것들, 실질과세 원칙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실질과세 원칙에 해당하는 국세부과에 해당하는 원칙을 얘기하고 있고,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나면 이제 그런 것들은 정당한 거니까 소급해서 과세하지 말아라고 하는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해당하는 세법 적용의 원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건 정답이 막 나한테 달려옵니다. 1번이에요. 너무 쉽게 답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정답률이 거의 60%, 90%에 육박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자, 두 번째 문제도요, 저는 난이도 하급으로 봅니다. 너무 쉽게 정답이 지금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일단 보시면 옳은 거. 심판 청구를 제기하고 나서 심사 청구를 제기했어요. 자, 둘 중에 하나로 가야 합니다. 두 개 같이 갈 수 없죠. 그래서 심판을 했는데 심사 청구를 또 했다면 심사 청구는 각하 사유가 돼야 되겠죠. 지금 두 가지를 다 청구할 수 없는 상태에서 두 가지를 청구한 거니까 형식적 미비라고 해서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맞는 내용이 돼야 되겠고, 자, 두 번째, 심사 청구하고 나서 보존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어찌됐건 형식적인 미비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형식적 미비이기 때문에 청구를 기각하는 건 지금 본안 심리로 들어가서 형식적인 건 만족이 됐는데 본안 심리로 들어가서 이유가 없음일 경우에 우리가 기각하는 거고, 지금은 보존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않았다면 형식적 미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각하 사유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각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 각하.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요. 이렇게 지금 선지가 주어지면요, 니은 들어간 것은 일단 다 갈라내시면 돼요. 그래서 니은 들어간 것을 다 갈라낸다면 1번, 2번, 그 다음에 3번에 해당하는 것들을 다 갈라내고 나면 정답 될 수 있는 거 뭐밖에 없다? 4번. 답은 쉽게 나옵니다. 자, 디귿 보시면 심사 청구가 이유가 없다라고 인정이 됐을 때는 청구를, 자, 이유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기각이라고 하는 거고요. 심사 청구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청구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하여 옳은 것만 골라봐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답은 4번이 돼야겠다.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었던 문제고요. 자, 이번에 3번 문제는 자, 국징법 문제입니다. 요것도 정답률 높습니다. 저도 난이도 하급으로 봤고요. 옳지 않은 거. 네,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하고 나서 체납자는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제 그거를 팔아버리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한다거나 채권을, 그 채권에 대한 돈을 받는다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밝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자, 압류에 대한 효력인 거죠. 압류 효력은, 자, 이때 법정과실과 천연과실 둘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조심하실 건, 체납자나 제3자가 압류재단을 사용 또는 수익을 했다면 처음부터 농사 지으라고 하지를 말 것이지. 제가 우리 PPT 뭐 들어있었죠? 사과를 열심히 땄어요. 그러면은 그 경우는 농사를 지으라고 하지 말 것이지, 농사를 지으라고 했으면 그거를 알토란같이 가져가는 거 너무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사용 수익하게 했다면 그때는 그 천연과실에 대해서는 압류효력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거. PPT에서 우리가 그러면 힘들게 농사를 지었는데 그걸 가져가실 건가요? 라고 하는 것들 PPT로 도 보여드렸던 내용이고요. 많이 봤던 지문입니다. 미치지 않는다가 돼야겠죠. 옳지 않은 건 3번이 돼야겠고, 마지막, 네, 세무공무원이 채권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를 했다면 해당 채무자 및 그 밖의 재산권의 채무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는 체납자에 대해서 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지급을 했다라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국가한테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갚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건 3번이 돼야겠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었던 지문이겠고요. 자, 이제 4번 문제를 보시면, 자, 1세대 1주택. 저는 오히려 요거를 난이도 중급 정도로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쉽게 푸셨어요. 그래서 4번 문제에 해당하는 것들도 정답률은 높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 일단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는요,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거라고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까지를 다 포함합니다. 양도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하나의 세대 안에서 지금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권을 만족시키고 싶어가지고 각각 세대를 독립해. 그래서 지금 사실은 너무 사랑하는데 이혼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맞는 내용이 되겠고, 마찬가지입니다. 1세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란 거주자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 자매를 말합니다. 생계를 같이 한 자의 범위예요. 자, 그런데 이자가 취약 내지는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라든지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럴 리가요.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세대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특별하게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전부 다 포함을 해야 합니다.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있으니까 옳지 않은 건 2번이 돼야겠고,
자, 기본적으로 한 세대라고 하는 건 거주의 나이가 30세 이상이라고 하게 되면 배우자 없어도 하나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봤으니까 맞는 내용이 되겠고, 자, 주택은요, 허가나 내지는 공무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자, 실질 위주로 따집니다. 사실상의 주거를 사용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용도가 불분명하다. 뭐 어쩔 수 없죠. 이 경우는 공무상에 뭐라고 지금 들어가 있느냐 해서 이런 것들을 갖고 따질 수밖에 없다. 공무상의 용도에 따른다라고 해서 건축물 대장에 뭐라고 쓰였는지를 갖고 따질 수밖에 없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옳지 않은 건 2번이 돼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또 의외로 많이 맞추셨습니다. 자, 이제 5번에 해당하는 문제를 보시면, 자, 5번도요, 의외로요, 저는 난이도 중급이라고 봤어요. 지문 하나하나가 길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굉장히 강조하며 챙겨봤던 부분이 오답으로 딱 들어오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맞추지 않으셨나 생각이 듭니다. 자, 2차 납세의무에 해당하는 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첫 번째, 자, 우리 청산인에 해당하는, 소위 말해서 2차 납세의무라고 하게 되면 청출법사. 첫 번째, 청산인에 해당하는 2차 납세의무 갑니다. 자, 이 경우는 청산인과 자녀 재산을 분배받은 자가 납세 의무를 지게 돼 있고, 자, 청산인은 자, 잘못한 범위 안에서 자녀 재산을 분배하는 그러한 범위 안에서 책임을 지게 될 거고요. 받은 자는요,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이차 납세 의무는 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해서 책임을 지는 거죠. 각자가 잘못한 범위 안에서 한도를 진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자, 과점주주, 그러면 청출, 출자자의 납세 의무입니다. 출자자의 납세 의무는요,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법인의 이러한 체납액에 대해서. 이 경우는 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의 납부할 국세 충당이도 부족할 경우라면 그 부족 금액을 조심하실 게, 이 경우는 경영상의 책임을 묻는다. 그래서 과점주주와 무한책임사원에게 경영상의 책임을 물기 때문에 의결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도 포함, 이게 아웃이죠. 마찬가지로 전체 주식수를 따질 때도 의결권 있는 주식수만 가지고 따져야 되는 거니까 포함이다라고 하게 되면 X다라고 하는 것들 엄청 많이 강조했습니다. 청출법사 중에서 법인이 책임질 때는 법인의 주식을 재산으로 볼 거라서 의결권 있는 주식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다. 그런데 지금처럼 출자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경우는 경영상의 책임을 묻기 때문에 의결권 있는 주식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가 돼야 합니다. 많이들 잘 찾아내셨어요. 옳지 않은 건 2번이 돼야겠고. 네, 세 번째 보시면, 자, 법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는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 소위 말해서 우리가 순자산이라고 볼 수 있죠.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서 자,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말이 겁나 어려운데요. 지분 비율만큼이라고 표현했던 것이고, 그 금액을 한도로 해서 그 법인이 책임을 지는 거다. 자, 법인에 해당하는 주식은 하나의 재산입니다. 그럼 팔아갖고서 갚으면 되는데 라고 했을 때 양도가 제한된 거죠. 양도가 제한되거나 매각이 불능이라는 사유라면 이 경우는 그 법인이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해서 이러한 소위 말해서 과점주주라든지 무한책임사원의 이러한 출자 비율만큼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는 책임을 지게끔 하고 있는 것이다. 네, 이번에는 사업의 양수양도와 관련해서 사업장별로 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다만 미수금과 미지금에 해당한 것 빼고 잘 넘어왔고요. 포괄적으로 이러한 승계한 자로서 양도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의 2차 납세 의무는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라고 해서 무한이라고 하기 때문에 X였고, 양수한 재산가액 한도로라고 하는 것들 강조했습니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 옳지 않은 건 2번이 돼야겠네요. 잘들 넘어오셨습니다. 자, 이제 6번 문제를 보시면, 자, 6번도 난이도 하급입니다. 납세담보 옳지 않은 거. 자, 우리 납세담보가요, 토지, 건축물, 그 다음에 이제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이 경우는요, 자, 등기 등록이 필요한 자산들입니다. 등기 등록에 해당하는 필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만약에 납세담보물의 가액이 감소가 되면요, 그 경우에 대해서는 자,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라고 인정됐을 때는 자, 보충하세요라고 하는 것들에 추가 제공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고, 납세자가 나 딴 걸로 바꾸고 싶어요라고 하는 것들을 요구할 수 있었겠고, 그래서 이 경우는 납세담보물의 보충 적용을 얘기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요거 조심하라고 했죠. 자, 소위 말해서 납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금전으로만 납부가 가능하다라고 했던 거 조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유가증권을 제공한 자가 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아웃이에요. 금전으로만 납부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 경우는 자, 그 뜻을 적은 문서를 신청을 해야 한다는 건 맞는데 앞에 금전으로만 납부가 가능하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담보할 국세의 몇 %만큼을 담보로 받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자, 원칙은 120%인데요. 거의 현금과 진배 없는 3종 세트. 현금과 보험증권, 그리고 지금 보증서인데 그게 은행이 보증하는 거. 이런 것들을 현금과 진배 없는 거니까 얘만 110%고 나머지는 전부 다 120%였죠. 그래서 지금 은행의 보증서 나왔네요. 은행의 보증서 110%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맞는 내용이 되겠고, 자, 이렇게 해서 6번에 해당하는 것들도요, 정답률이 꽤 높은 편입니다. 자, 넘어가서 자, 7번 문제 갑니다. 자, 7번을 보시면 자, 거주자의 소득에 해당하는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소득세법이고요. 이것도 제 판단으로는 답이 막 저한테 달려와요. 나만 그래? 자, 이것도 정답률이 77%가 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메가 사이트에 입력하신 분들은 대부분이 저의 세법을 들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서 많은 분들이 좋은 점수를 좀 뽑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이 문제가 답이 막 나한테 달려온다라고 느껴집니다. 1번 보시면 법인의 임원, 정보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물 선택권을 자, 근무하는 기간 중에냐 아니면 근무하는 기간이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죠. 근무하는 기간 중이면 근로소득, 그렇지 않으면 기타소득. 근무하는 기간 중에 행사함으로써 얻는 그러한 이익이라면 자, 주식물 선택권 행사 당시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익을 말하는 것이고 신주의수고까지를 포함해서 그 이익은 근로소득입니다. 언제니까? 근로하는 기간 중에 행사를 했으니까. 그렇죠. 두 번째, 자, 이때 소위 말 지적권과 지상권에 해당하는 것들은 소위 말해서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소득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공익사업을 위한 지역권, 지상권에 해당하는 것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을 발생한 소득이라면 물러간다. 이 경우는 기타소득이 돼야겠죠. 그래서 사업소득이라고 했으니까 아웃. 이게 이제 이런 게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지역권, 지상권 설정에 해당하는 거 너무 많이 봤던 질문이에요. 제가 느낄 때는 정답이 막 나를 향해서 달려온다라고 느껴지는데 너무 긴장하면 아니었을 수 있겠고. 자, 그 다음 기밀비, 판공비 포함해서 자, 이때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게 업무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업무를 위해 사용된 거면요. 예를 들면 안에서 판관비로요. 돈을 썼어요. 그리고 그걸 나중에 사장님한테 보충해달라고 해서 사장님이 줬다라고 하게 되면 이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가져가 되면 아니 되는 거죠. 근데 애매하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근로소득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그렇죠. 자, 이 경우는 사행행위 등에서 규정하는 그런 행위에 따라서 재산상의 이익이다라고 하게 되면 어쩌다 들어오는 거네.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것들은 기타소득이다라고 해서 맞는 내용이 되겠죠. 하여 옳지 않은 건 2번. 정답이 나에게 달려오는 문제였습니다. 이제 8번 문제를 보시면 8번 문제도 요거는 이제 앞에 문제보다는 정답률이 조금 떨어지는데요. 나이도 하급입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소득세법상에서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옳지 않은 것. 일단 자,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국외사업장 현지 법인의 경우라면 100% 출자가 돼야 돼요. 100% 지금 출자가 되는 형태의 그런 자회사라면 이때 임원과 임직원은요 여전히 국내에 있는 걸로 보는 겁니다. 국내에 해당하는 거주자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외에 근무하는 공무원, 대한민국 공무원인데 이게 지금 해외 나가서 해외 주지사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전부 다 거주자로 본다. 그렇죠. 자, 비거주자는 자, 국내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이상이 되는 날 이제 거주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자, 국내 거소를 둔 기간을 우리가 지금 카운팅할 때요.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예요. 이거 오답 조심하라고 했죠.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 많이 강조된 내용입니다. 옳지 않은 건 3번. 자, 국내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해서 다시 입국을 하는 경우에 따져봤더니 가족이 어딨니? 라고 했더니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그 다음에 자산의 소재들을 비춰봤더니 잠시 들어온 거야 라고 하게 되면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서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전부 다 그러한 내용들이 전부 다 가족의 국내에 있다면 이 경우는 잠깐 나갔다 온 거야 라고 하는 걸로 보겠다라는 이 규정 봤던 조항이고요. 옳지 않은 건 3번이 되겠다. 자, 이제 9번 문제를 보시면 이제 이게요 난이도가 저는 학급인데요. 여러분들이 정답률이 64%예요. 너무 아쉬운 게요. 개정도 들어와 있어요. 개정세법 안 들으셨나요? 아쉽습니다. 일단 보시면 개정세법이지만 세율이 몇 %냐고 묻고 있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조문들이 익숙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뭘 묻는지를 몰랐던 거야. 차라리 우리가 알고 있는 딱 그 타픽 그러한 명칭으로 말을 했으면 득달같이 알아먹었을 텐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몰라서 아마 헤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자 배당의 과세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실지 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한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배당소득이에요. 실질 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게 뭐예요? 이게 비실명 채권증권이자입니다. 비실명 채권증권이자. 그럼 비실명이에요. 이게 실질 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거잖아요. 비실명이면 소득세법상 가장 센 세율을 떼집니다. 그래서 원래는 42%에다가 이번에 개정이 돼가지고서 45%로 바뀌었어요. 소득세율의 가장 최고가 45%다 보니까 이번에 개정으로 45%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 개정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오답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몇 프로냐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30%가 적어도 아니다라는 건 알았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 이거를 분리과세로 때릴 수밖에 없는 건 이미 최고 세율로 때리고 있는 건데 이거를 종합과세로 합산해버리는 순간 더 낮은 세율을 지금 받아서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분리과세로 끝내버립니다. 분리과세인 것까지는 좋은데 세율 자체가 가장 맥시멈 최고로 두드려 맞을 수 있는 45%.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헷갈려한 건 실질 명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비실명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걸로 알았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인지를 못한 거죠. 그런 차이가 아닌가라 생각이 됩니다. 비실명이면 45%고 금융실명제법 위반이라고 하게 되면 90%. 요거 묻고 있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건 1번이 돼야겠고, 이번에 이제 지문이 쉽다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요, 정답이 아닌 형태의 문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는 게 한 문제 빼고 다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다 옳은, 우리가 봤던 원래의 지문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이 낮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이 뒤까지 다 읽지 않아도요, 앞에서 바로 막 정답이 나에게 덮쳐오는 형태의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시간을 좀 여러분들이 세이브해서 풀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자, 마저 보자면요, 2번. 자,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에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면 단체명을 표기해서 하나의 거주자로서 과세가 될 겁니다. 그때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배당소득이고요. 그렇죠. 이러한 단체의 딴 걸 다 합쳐보자라고 하는 건 좀 과하다 보니까 14%. 그렇죠. 자, 직장공제 초과 반환금 대부분 근로자일 거다. 그러니까 이것도 분리과세로 끝내주는데 이거를 몇 %라고 딱 하기보다는 기본세율로 때리겠다라고 해서 원천유세율, 기본세율로 분리과세 이자소득. 자, 그런가 하면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경락대금에 발생하는 것들도 14%로 분리과세로 끝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분리과세로 끝내주는 것들에 대한 소득들이 지금 열거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옳지 않은 건 1번이 돼야겠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분리과세 소득이 뭐냐, 내지는 무조건 종합과세, 조건 종합과세가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구분을 해봤냐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1번에 해당하는 게 개정사항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개정에 대한 이슈까지를 챙겼다면 답을 쉽게 찾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넘어가서 10번 문제 갑니다. 자, 10번 문제를 보시면 이번에는 국기법, 자,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 갑니다. 자, 우리 원래의 경정청구 말고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는 이제 이런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안 해줄 수가 없어요라고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5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안 해줄 수가 없어요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 최초의 신고, 결정, 경정을 할 때 계산이 됐던 근거의 그런 거래나 행위가, 자, 관청의 허가나 처분이 취소가 된 거, 그래서 이런 허가나 처분이 취소가 된 경우라면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 가능하고요.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 물건을 제3자에게 변경시키는 결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조세 줘야겠다는 상호합의는 한도 끝도 없이 길어져요. 근데 그런 것들에 따라서 지금 내용이 다르게 이루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모두 다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로 인정을 해줍니다. 하여 정답은 4번이 돼야겠죠. 이런 것들은 시험에 꼭 나오니까 다져서 봤어야 돼요 라고 하는 것들 많이 강조했던 내용이고요. 네, 11번에 해당하는 문제를 보시면 이번에는 법인세법인데요. 이것도 정답률이 낮지는 않습니다. 많이 봤던 문제, 이거 너무 쉬운 문제죠. 납세무자와 과세소득 범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갑니다. 자, 비영리 내구법인이면 청산했을 때 국가귀속으로 들어가요. 국가는 법인세 납세무가 없습니다. 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그렇죠. 영리 외국법인이면 그 나라 가서 청산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청산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라서 법인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아웃. 옳지 않은 거 2번 쉽게 나옵니다. 네, 세 번째, 비영리 외국법인은 각사소득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납부할 의무를 진다. 자, 비영리인데요. 외국법인이면 국내, 그 다음에 비영리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에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 그렇죠. 국내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과세가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자, 국내 내국법인 중에서 국가나 지자체의 경우는 법인세 납세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 되겠고, 옳지 않은 건 2번이 돼야겠죠. 쉽게 답이 나오는 문제였고요. 자, 12번 문제를 보시면 이번에는 부가세법 문제고요. 자, 재화용료의 공급 시기에 따른 특례 규정입니다. 자, 우리 원칙적으로는 자, 재화용료의 공급 시기에 세액계산을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특례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중간에 봤더니 자, 사업자가 재화용료의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세액계산서 발급, 선세액계산서 발급을 의미하고 있고요. 적어도 이런 선세액계산서가 적법하게 인정이 되려면 돈을 먼저 받고 발급했다? 오케이. 자, 돈을 먼저 받은 건 아니지만 발급하고 나서 일주일 안에 돈 받았다? 오케이. 그런가 하면 30일 안에 약정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오케이. 자, 해서 여기 조건을 보시면 발급하고 나서 발급일로부터 며칠이 지나거나 대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인정을 해줄게 라고 하는 거니까 며칠이 지났느냐라고 했을 때 이 경우는 며칠이 된다? 이 경우라면 일주일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대금의 지급 청구 시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30일 안에 약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 인정을 해주겠고, 마찬가지로 조기환급 받은 경우에 대해서 30일 안에 도래하는 것들에서 인정을 해주겠다. 그래서 지금 소위 말해서 이 두 개에 해당하는 조항들을 익숙하게 많이 봤던 거고요. 여기에 이제 익숙하지 않다 하더라도 답 찾기는 어렵지 않았어요. 7일과 30일에 해당하는 것들만 바로 찾아내면 답이 2번이라고 하는 것들은 쉽게 찾아낼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12번에 해당하는 게 정답률이 높은 편입니다. 넘어가서 13번 문제를 보시면 요거는 뭐 거의 정답률이요 90% 육박합니다. 옳지 않은 거. 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고요. 자, 관할 세무서장은 등록된 사업자가 폐업했으면 사업자 등록을 말소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선의에 쉽게 말하면 선량한 매입자가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매입자는 일단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얘가 사업자가 아니야. 폐업한 자야. 그러면 그걸 가지고는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지체 없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를 시켜버려야 됩니다.
자,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정정신고하면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 보시면 자, 사업자 등록에 대한 신청 어디다 하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항상 먼 놈의 신청을 할 때는요. 결국 어디다 해라라고 정해져 있긴 하지만 딴 데다 해도 전부 다 유효합니다. 절대로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가지는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 등록에 대한 신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가 일단 오답이 돼야 되겠고 자, 이 경우 딴 데다 하더라도 결국 신청에 해당하는 것들은 효력을 인정을 해줍니다. 결국 과세권자를 지정할 때, 과세권자를 결정할 때는요, 관할 세무서는 엄격하게 내가 과세권자일 경우만 과세할 수 있게끔 지켜야 해요. 근데 그 납세자의 경우는 불리하지 않게끔 해줄 거기 때문에 네가 신고나 신청만 했다면 그게 꼭 그 관할이 아니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받아주는 형태로 국세는 끌고 갑니다. 이거야 뭐 여러분도 쉽게 알고 있는 내용이라 거의 90% 육박하게 맞추신 문제인 거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이제 14번 문제를 보시면 이번에는 법인세법 문제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난이도 학급 문제입니다. 자, 옳지 않은 거. 자, 이거 갑니다. 장식 목적으로 사무실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전시하는 미술품이다라고 하게 되면 요거 취득한 날에 전체를 비용 잡을 수 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사실은 이제 이거를 전체를 다 비용을 잡을 수 없고 하나의 자산처럼 장부에 처리를 했어야 되는 건데 바로 다 비용으로 떨 수 있어요라고 하는 건 취득가액이 얼마? 단위별로 1,000만 원이 돼야 돼요. 1,000만 원인 경우라면 전액 손비로 포함할 수 있다가 돼야 되니까 지금 2,00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아웃. 이런 것도 쉽게 답 찾을 수 있겠고요. 자,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 원료의 매입가액과 부대비용. 자, 원료의 매입가액과 부대비용이면 요거를 원래가 우리가 매입가액으로 전체 매입액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매입에 해당하는 것들을 팔았어요. 그럼 전부 다 매출의 원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송금 범위에 포함한다. 그 다음에 이제 원래 매입 매눌이라든지 매입 할인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까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유형자산으로 화재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들에 대해서는 감액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가 생각하는 감액의 범위는 넓지만 우리 세법에서는 유형자산의 경우는 이런 천재지변 화재의 경우만 인정을 해주는 거라서 화재라고 하는 게 언급돼 있고 감액 인정이 된다. 자, 재고자산이라면 마찬가지로 다른 것들은 감액 안 돼요. 파손 부패에 해당하는 경우도 인정된다라고 해서 파손 부패로 정상적 가격에 판매할 수 없다면 그 경우에 있어서는 감액이 가능하다. 이때 당연히 결산조정으로 장부에 잡은 경우만 감액이 되겠죠. 자, 맞는 내용이 되겠고 옳지 않은 건 1번이 되야겠다. 이것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고요. 네, 15번 문제 보시면 법인세법. 저는 난이도 학급이라고 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정답률이 60% 정도 되네요. 갑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당의 계산 부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거.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부당의 계산 부인 규정의 가장 큰 골자는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서 내가 손해를 보는 경우예요. 나의 손해로 나의 특수관계자에게 이득을 준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부당의 계산 부인 규정이 성립이 되려면 내가 손해를 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일단 들어가서 보시면 자, 일단 특수관계인가 법인 간의 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분할을 해가지고 자,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키는 경우다라고 하게 되면 불공정 자본 거래로 인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세가 되는 거죠. 출연금을 대신 납부한 거 그러지 않았어야 되는 건데 지금 대신 법인에 해당한 돈을 갖다 뺏어 쓴 거니까 당연히 부당해산 부인 규정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저가 매입이냐 고가 매입이냐 그 다음에 저율이냐 고율이냐라고 하는 것들 차입 해당하는 것들 잘 따져보셔야 되는데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차용이면요 빌려 쓴 거예요. 낮은 이자로 빌려 썼대요. 잘했다. 이건 손해를 본 게 아니라 득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소위 말해서 내가 지금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차용한 경우에 있어서의 법인의 경우는 손해를 본 게 아니라 득을 본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대해서는 부당해산 부인 규정을 때려 맞을 필요가 없겠다. 자, 하여 옳지 않은 거 정답 3번이 되겠다. 마찬가지로 불량자산을 처한하거나 불량채권, 이거 딱 봐도 불량자산인데요. 이거를 사갖고 왔다라고 하는 것들은 무조건 법인의 손해로 잡히는 겁니다. 부당해산 부인 규정이 적용이 돼야겠죠. 옳지 않은 건 3번이다 라고 해서 의외로 쉽게 찾을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이 부분이 정답률이 높지 않아서 놀랐습니다. 아무래도 법인세법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고요. 네, 이제 16번에 해당하는 문제를 보시면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정답률이 높지 않은 편인데요. 이것도 제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일단 자 16번에 해당하는 것은 그래요. 뭐 옳은 문제인 거니까 옳은 거 그럼 이제 옳지 않은 게 3마리가 있고 옳은 거 하나가 있는 거라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것보다는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겠죠. 갑니다. 사업자는 부가세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외상 매출금의 일부가 공고를 받은 자의 파산으로 대손돼서 회수가 될 수 없는 경우면요. 생각해봐요. 내가 100만 원짜리 물건을 팔았으면 저놈한테 받아올 때는 매입세까지 합쳐서 얼마? 110 받아와야 돼요. 저놈이 야 내가 100을 못 주는데 10 먼저 줄게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전체를 안 줬을까요? 전체를 안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못 받은 대손에 해당하는 금액은 단순히 지금 소위 말해서 100이 아니라 110 VAT까지가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때는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해서 매출세액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을 계산할 때는
전체 110일 거니까 110 중에서 10으로 계산해야지 100에 10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것들 많이 강조했던 것이고 이 부분이 오답인 거죠. 저놈한테 돈 받을 때 100만 원짜리 팔면 110을 받았어야 되는 거야. 근데 110에 해당하는 게 통째로 지금 내 손인 거라서 거기서 세금만 계산하자면 110분의 10으로 계산해야만 세금만 계산돼서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거 조심하라고 많이 강조했습니다. 옳은 거니까 1번은 X가 돼야 되겠고요. 두 번째 보시면 자, 건축물 있는 토지를 취득해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사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 전체가 토지다. 회계와 관점을 같이 가는 겁니다. 자, 하여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철거 비용과 관련된 모든 매입세액은 토지와 관련된 거다. 우린 토지와 관련된 모든 매입세액은 매입세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렇죠. 정답은 2번이 되야겠고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해서 VAT라면 이 해당 재화를 조심하셔야 돼요. 매입세 공제는 사왔을 때 매입세 공제를 받는 거지 그걸 사용해야만 매입세 공제를 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는 누차 많이 강조했습니다. 재화를 사업에 사용한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이 아니라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즉 사온 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때 사온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돼야 되지 이거를 사용한 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많이 강조했던 겁니다. 사업자가 과세와 면세를 겸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매입세액은요. 자, 귀속이 어디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세 사업에 사용할 부분에 대해서 사왔다라고 하게 되면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면세라고 하게 되면 매입세 공제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실질 귀속에 따라서 구분하는 게 맞겠고 실질 귀속에 따라 구분이 어렵다면 그때는 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안분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거 다 무시하고 실질 귀속과 관계없이 이때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자라고 했으니까 X가 돼야 돼요. 원칙은 실질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는 거. 그래서 X가 돼야겠고 문제에서 지금 옳은 것이 정답 2번이 돼야겠죠. 17번에 해당하는 문제를 보시면 이번에도 이것도 정답률이 높은 편입니다. 일단 17번. 부가세가 면세가 되는 것만 골라봐라. 첫 번째, 우정사업 조직에서의 우편 배달에 대해서는요. 이거 면세해버리면 대한통운은 면세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체국만 면세야? 가격 경쟁에서 대한통운이 밀려요. 민간업과 경쟁해야 되는 이러한 국가 관련된 사업들은요. 전부 다 과세로 가지 면세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과세입니다. 그래서 면세가 되는 것만 고르라고 이제 기억 들어간 거 일단 다 아웃. 그럼 기억 들어간 거 아웃이고요. 그럼 니은이냐 니은 디귿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찾아내야 되는 상황인 거네. 그럼 니은은 무조건 들어가는 거죠. 거주자가 받는 소액 물품으로 관세가 면제되는 거. 이미 우리가 들어올 때 수입해서 갖고 들어올 때 관세청에서 관세가 면제라고 하면 VAT도 따라가는 거예요. 관세가 면제면 부가세도 같이 따라간다라고 했던 거. 그래서 니은은 무조건 들어가겠고. 딱 봐도요. 설립 인가를 받은 그럼 정상적으로 인가를 잘 받은 그러한 형태로 사회적 협동조합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 산후조리, 보육, 용역에 해당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지금 도와줄게라는 그런 개념인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면세를 해줘야겠죠. 다만 이제 아쉬운 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조항에 해당하는 것만 저희 교재 없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맞췄어요. 그래서 이걸 어렵지 않게 당연히 딱 봐도 면세 같은 느낌이 들죠. 물론 없었던 거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틀린 것을 만약에 인정한다면 딱 요거 하나 정도 이 지문이 없어가지고 이게 조금 헷갈렸어요 라고 했던 거 그 정도 인정. 근데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게 느꼈기 때문에 저도 그냥 난이도 학급으로 잡아왔습니다. 대부분이 다 맞추셨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쨌건 면세가 되는 것만 골라봐라 라고 돼 있으니까 면세가 되는 건 니은과 디귿 정답은 3번이 돼야겠다. 자, 이제 18번 문제를 보시면 이제 상속 증여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문제를 챙겨서 지금 상증세법을 들으셨던 분들은 맞추셨을 것이고 아닌 경우들은 이제 아무래도 틀렸겠죠.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저도 난이도 중급으로 넣었고요. 정답률이 가장 낮은 문제는 아니에요. 가장 낮은 거 오히려 19번이더라고요. 네, 이때건 이것도 정답률이 낮은 형태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 일단 보시면 자, 거주의 상속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골라봐라. 첫 번째, 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자, 상속받은 금액이 5억 미만이면 5억을 공제한다. 그렇죠. 맞습니다. 배우자 상속 공제에 대한 설명이고요. 5억부터 시작해서 맥시멈 30억까지 배우자 상속 공제가 가능합니다. 네, 니은 보시면 자, 상속 개시일 현재 자, 상속 재산 가액 중에서 순금융 재산 가액이 자, 2천만 원이라면 자, 2천만 원 이하까지는요. 그 이하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이라면 2천만 원을 공제를 해주는 것이고 2천만 원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금주자는 20%까지를 공제를 해줍니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일단 기억 니은이 옳은 거라니까 지금 기억이 아닌 것들 빼고 기억 니은 정답은 2번. 바로 답은 쉽게 나옵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상속인 자, 배우자 빼고요. 자, 동거 가족 중에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조심하셔야 될 게 1,000만 원이에요. 2,000만 원 아니고 1,000만 원씩 자, 19세가 될 때까지 연수를 곱해서 적어도 공부할 때
20세까지는 버텨주는 거죠. 19세까지는 버텨주는 거고 20세가 넘으면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는 거니까 성인이 되는 거니까 성인이 될 때까지는 연간 1,000만 원씩 해당하는 것들을 계산을 해서 적어도 먹고 살 수 있는 금액만큼은 공제로 빼주는 것이다. 밑에 보시면 법령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이 경우면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상속금액을 소위 말해 상속주택가액에 해당하는 거 동고병량과 관련해서의 상속주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경우라면 자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제금액이 5가 아니라 조심하셔야 돼요. 6억이에요. 상속세에 해당하는 것까지를 챙겨서 꼼꼼하게 보신 분들한테 맞출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정답률이 굉장히 낮네요. 자, 해서 옳은 것 정답 2번이 돼야겠다. 19번은 조금 아쉬운 내용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오답이 조금 애매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헤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정답률이 제일 낮은 편입니다. 저도 난이도 중급으로 넣었고요. 자, 옳지 않은 거 첫 번째부터 갑니다. 내국법인의 2월 결손금은 각 사업년도 개시일 전에 발생한 사업년도의 결손금으로서 후에 각 사업년도의 과표를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해서 일단 맞는 내용이 되겠고 이건 쉽게 넘어가고요. 두 번째, 특수관계 개인으로부터 싸게 산 게 문제가 안 되는데요.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가 문제가 돼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경우는 차익에 해당하는 것만큼을 과세를 당합니다. 입금으로 과세를 하되 주식가액으로 잡았다가 주식가액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처분할 때 그만큼 과세가 덜 되게끔 봐주는 것이다. 그렇죠. 네, 세 번째, 입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을 제외하고 이게 약간 조금 애매하게 답을 넣었어요. 근데 이게 오답인 건데 소위 말해 자본 거래를 빼고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거래에 이상 발생하는 이익이라든지 수입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뭐가 걸리는 거냐면 입금 불산임 항목은 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갔어야 된다.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을 제외하고 그리고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나머지 거래에 발생하는 이익과 수익 금액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오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결산을 확정할 때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을 했다면 이때는요 소득금액 계산할 때 손금에 다시 산입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해서 잉여금의 처분에 해당하는 것들을 지금 손비로 계상했다면 그 경우는 송금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3번이 돼야겠다. 이런 것들 조금 좀 애매하게 오답을 판 게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금 불산임 항목을 빼고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배우긴 했지만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질문이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20번은 오히려 요거는 쉽게 찾을 수 있었는데 어렵게 느꼈네요. 일단 보시면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건축물과 무형자산은 정률법 또는 정해법? 아니요. 건축물 무조건 정해법이에요. 그래서 요게 아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답은 쉽게 나옵니다. 정률법 안 돼요. 정해법이에요. 자, 무형자산도 일반적인 형태의 무형자산은 정액법이고요. 예를 들면 생산량 비례법을 적용해야 되는 광업공 같은 경우들은 생산량 비례법을 적용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정률법 인정이 안 됩니다. 건축물은 무조건 정해법이에요. 그래서 요게 오답은 쉽게 찾을 수 있었겠고 그런가 하면 자, 감가상각 부인액은요. 지금 내가 부인당했어요. 근데 차후에 소위 말해서 시인부족액이 발생하면 이 경우는 시인부족이 발생했을 때 옛날 거 쳐다보는 거죠. 쳐다봐서 상각 부인액이 있다면 그거 인정해 주겠다라는 규정. 그 후 사업년도에 법인의 손비로 계산한 감가상각비가 상각 범위액이 미달하는 경우 뭐래요? 시인부족이 발생했습니다.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산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금액을 한도로 해서 인정을 해줄게라고 하는 거. 그렇죠. 시인부족액은요. 내가 지금 시인부족액이 있어요. 그러면 옛날 걸 쳐다보는 거지 앞으로는 얘를 인정받을 수 없는 겁니다. 하여 그 후 사업년도 상각 부인에게는 충당하지 못한다. 그렇죠. 감가상각 자산을 양도했을 때는요. 딸려있는 것들을 전부 다 없애버릴 거예요. 자, 그런데 감가상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이때 해당 자산의 상각 부인액을 양도에 속하는 사람들도 송금에 이를 산입한다라고 해서 지금 안에 상각 부인액이 있다면 이번에 이제 한꺼번에 전부 다 추인돼서 전부 다 비용으로 떨고 없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송금에 산입한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 옳지 않은 건 1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맞췄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법인세에 해당하는 알러지? 이런 게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법인세를 좀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런 형태로 저는 이제 세법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얼마나 꼼꼼하게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항상 선배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세법이 힘든 건 조문 하나하나에 해당하는 이해가 힘든 건 아니에요. 이해는 여러분과 제가 손을 잡고 하나하나를 정말 잘근잘근 씹어왔습니다. 이해가 힘든 건 아닌데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배웠고 이해했는데 잊어버리기 십상이죠.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자꾸 강사인 저도요. 계속 잊어버리고 다시 보고 정말 매번 또 보고 열심히 봅니다. 그처럼 세법은 많은 인풋이 있어야만 아웃풋이 좋게 나옵니다.
굉장히 정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여정이 남아있다면, 지방직 시험에서는 회계는 똑같이 가겠지만, 세법의 경우는 이제 새로운 세법을 시작하셔야 되잖아요. 지방세법이라고 하는 거. 그러다 보니, 요거를 이제 실패를 거울 삼아서 앞으로 나가시는데 하나의, 쉽게 말하면 약으로 쳤으면 좋겠어요. 세법은 꼼꼼함이 승부입니다. 꼼꼼해야만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이거 하나하나가 시험에 다 나올 수 있다. 이게 나를 웃게 울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로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명심하시고 정말 꼼꼼함만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항상 복창하시면서 조금 지치고 힘들더라도 나머지 여정들을 충실하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힘든 이 수험의 과정을 저도 두 과목을 책임지는 강사다 보니까 어깨에 정말 무거운 두 개의 짐을 쥐고 여러분들이 저를 등대로 느끼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을 등대 삼아 이 머나먼 여정들을 잘 달려왔고요. 올해 23년도에 해당하는 국가직 구급도 크게 문제 없이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모든 범위 안에서 문제가 다 출제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꼼꼼하게 하셨던 분들은 좋은 점수가 나오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서 서운한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여정이 끝난 게 아니고 또 지방직도 있고 또 혹은 내가 궁극적인 목적이 7급이었다면 지금 이 시험들을 거울 삼아서 정말 꼼꼼하게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꼼꼼하게 준비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결과를 앞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자신합니다. 고생 정말 많으셨고 또 앞으로 여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